무엇보다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산업은행 분산에 반드시 와야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산업은행의 역할은 제조업 기반의 서부산을 제자리에 올려서 전체 부산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근입니다. 오늘은 정치입문 7개월 만에 야당 시당위원장을 맡은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대담 준비했습니다. 터널한 화재의 심각성과 대책,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부산 소상공인들의 폐업 실태 등도 토론을 통해 분석해 봅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정말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예.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네.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이 되셨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런 큰 기회를 주신 우리 시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꼭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예. 현역 의원도 한 분 계시고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4분이 계셔서 네. 3분의 전 의원도 계신데 네. 정치 신인이 예. 시당위원장이 되셨다. 이유가 뭘까요? 아마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 네, 경제 문제. 네. 부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뭐 100대 기업도 하나 없고 엑스포도 고작 29표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시점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이 위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또 이재성이라고 하는 또 기업인 출신의 또 참신한 정치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총선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아쉬움도 많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결과에 대해? 예, 시민들도 이건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하실 겁니다. 네. 저는 우리 부산이 정말 인물과 정책으로 민주당, 국민의힘이 좀 번갈아 가면서 리더당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갈 때 부산의 역동성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바일 정당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위원장님이 이렇게 탁 전면에 내세우셨는데요. 보니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후보를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그런 포맷 형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소위 이게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연다라고 하시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걸 제안한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산은 시민의 1%가 채 안 됩니다.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 예, 이거 자체가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의 1%가 채 당원이 아니다. 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정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구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은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후보를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그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이런 모바일 정당 플랫폼이 혹시 네.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도 네. 우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이세요? 부산이 민주당을 선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시도당 중에서 가장 이제 민주당이 재정이라든지 또 국회 의석수가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죠, 경기도죠. 네. 경기도당 위원장님 이미 만나 뵀고요. 또 서울의 우리 민주연구원 원장님도 만나 뵈서 이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혼자 이렇게 내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온 그런 여러 군데서 네. 우리 지역도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예. 이런 역시, 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부산이 네. 리드해 가야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한 테스트 배달이라고 하죠. 시범은 부산에서 하되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2달 뒤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적용이 첫 번째로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요일 날 네.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선임이 되면 네. 전반적으로 당직 개편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 당은 사실상 대선 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 받는 이제 구청장 큰 선거이기 때문에요. 이미 관련해서도 중앙당하고도 몇 차례 미팅을 했었고 후보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이제 방송이 일요일에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마 당대표 선출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임기가 2026년까지시잖아요.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 7월 2년간. 그럼 지방선거를 치르시는 거죠? 그렇죠. 지방선거를 리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뭐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계세요? 제가 7월 27일 날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1년 안에 부산 집권 플랜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 부산 집권 플랜이라고 하면은 일단 시장 자리부터 그렇습니다.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 아주 열심히 도전할 겁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있는 구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구청장, 시장 그리고 9개월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 선거는 사실상 부산시장은 누가 되고 또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는 페어 선거이기 때문에요. 저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죠. 부산 경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서론적으로 부산 경제를 바라보는 위원장님의 생각, 시각 좀 서론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3년이 골든타임이다 생각을 하고요. 3년 안에 적어도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로 위기에 봉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 지난 12일이었죠. 박형정 부산시장 만나셨고 또 안성민 시의회 의장 만나셨는데 주로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경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가 시장님 경제 문제는 시장님 의도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드렸더니 뭐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부산에 100대 기업이 없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는 나름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전 의사는 없으신 것 같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부산에 100대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럴 자신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장에 내년에 다대포나 광안리에서 e스포츠, 세계적인 e스포츠 대전이라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장과의 대담이 아니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중간에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역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화두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또 혁신 경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 말은 그렇게 하시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뭐 빨간당, 파란당 이게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 자체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시에 좀 제안을 해서요. 지금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해서 우선 좀 경청을 할 생각입니다. 먼저 들으시고. 그래서 또 제가 기업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부분과 이건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또 앞에 해왔던 계약하고 너무 계획하고 또 맥락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과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시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위원장 취임을 하시고 나서 인사하는 자리는 당연히 그렇게 공식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시정의 경제 부분이나 혁신 부분이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듣고 또 제안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꽤 공식적인 혹은 어떤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뭐 시장님도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부산 경제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법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아시겠지만 단일 정당으로서 확실한 과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고요. 비록 부산은 한석밖에 되고 있지 않지만은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도움을 끌어낼 때 부산시당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느 민주당 의원이 움직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투어 흡결법 등 지금 부산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좀 제대로 저도 좀 듣고 또 이해도 하고 또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바다 보이는 야구장 짓겠다 그러면 전국이 들썩일 거고요. 네. 다대포나 강한리에서 e스포츠 축전한다 그러면 전국이 아니라 아시아, 네, 네. 미국이 들썩거릴 겁니다. 청년들이 내가 우리 부산에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1목표가 있을 때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분들이 들을 때 굉장히 좀 좋게, 예. 반갑게 들리는 이유가 뭐 좀 사실은 모든 게 국회에서 거의 결정이 네. 되는데 네. 그전 같은 경우에도 국회 협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부산에 한석 현역 의원이 계시고 이제 시당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지만은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민주당이 확실한 과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민주당은 부산 민주당 의견 따로 있고 중앙당 의견 따로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단일한 의견,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단일한 의견이 나갈 거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부산시당의 의견을 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쭉 겪어왔던 거는 이제 민주당 전체 의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서울 수도권이고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희한하게 네. 부산이 내세우는 그런 현안문의 문제들 또 중대 과업의 문제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서울 수도권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순되는 것처럼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분이 계실 때도 그게 잘 안 됐는데 한 분 계시고 또 시당위원장님이 힘을 쓴다고 될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어떤 일이든 네. 저는 공감대 형성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 선거 9개월 뒤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이번에 민주당의 부산시당 선거 공약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네. 이미 9월 초에 제가 민주당에 지금 뭐 최고위원 선거가 있지만 뭐 김민석 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김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저희들이 반나절 이상 세미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산 공약은 부산이 초안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네, 다른 네, 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산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공약은 원론적인 거고요. 또 반대로 중앙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부산 지역 공약을 만들면 이거 자체가 따로 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 웬만한 데 나와서는 국회의원 됐을 거예요, 지금 네, 수도권에. 네, 그게 네.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강한 신뢰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강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성이 들고 오는 공약은 좀 진정성이 있지 않겠냐. 저 시장님께도 그런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부산 민주당의 면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 구체적인 이제 사안들이 몇 개 있는데 네. 마침 김민석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문제부터 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아시겠지만 산업은행 문제죠, 그죠? 일찌감치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산업은행과 관련한 부산 민주당 중앙당의 의견이 아니라 산업은행과 관련한 민주당의 의견은 연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산업은행이 옮겨오면 확실히 부산 경기가 달라집니까? 지금은 이제 옮겨오느냐 아니냐 이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요. 지금 산업은행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울 여의도를 글로벌 파이낸셜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산업은행이 우리 문현동에 왔을 때 우리 부산이 글로벌
금융 도시가 될 거다라는 확률은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옮겨오려면요. 우선 산업은행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엘리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분들이 공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산업은행은 지금 위기 상황인 부산의 제조업을 살리는 데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제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요. 부산이 지금 살려면 우리 사상, 신평, 장림, 녹산 저 공단들이 첨단 산업화가 돼야 됩니다. 네, 네. 시민들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네. 이거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을 살리는 네. 은행입니다. 금융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제조 기반의 부산의 2차, 3차 산업들을 4차 산업화 시키는데 산업은행이 투입이 돼야 될 거고요. 네네. 설득시켜내겠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기업하고 상관이 되지만 특별히 어떤 제조업 부분을 이렇게 다는 안 와도 핵심적인 부분을 부산의 분원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게 전체적으로 의논이 앞으로 될 사안입니까? 부산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을 살리는 거는 산업은행의 제일 어떤 미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 그래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해낼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요. 주소를 옮기는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이 옮겨와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은행이 와서 부산을 금융허브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제가 봐도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대로 역할을 잃게 되고요. 부산은 또 다른 기회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제조업 살려야죠, 지금 네. 부산에. 그래서 부산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산업은행은 법의 본점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법의 개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야 될 거고요. 또 산업은행 위상 자체를 높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산업은행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특히 위기에 봉착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 어느 국회의원이 이거 명분 없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가장 큰 다른 점은요. 당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철학으로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정말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 네. 동서 간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그 문제 좀 얘기 나누죠. 그렇죠. 예, 동서 문제, 서부산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행에 다 연결돼 있어요. 네. 산업은행을 우리가 부산에 와야 된다는 논리가 서울만 잘 살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동부산만 잘 살 거예요, 부산이?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라고 부산 내에서도 균형 발전이 그렇죠. 돼야죠. 예. 네. 그러니까 서부산이 계속해서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 부산의 첫 근간을 이루었던 공단들이 첨단 산업화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공단은 지금 남아 있는데 옛날 거 가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빈집은 잘 알고 계신데요. 빈 공장 수로합니다. 예, 그리고 서부산이 발전이 안 되면요, 부산 전체가 발전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산업은행을 부산에 유치하자라고 하는 대전제 자체가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산업은행 분산에 반드시 와야 될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산업은행의 역할은 제조업 기반의 서부산을 제자리에 올려서 전체 부산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연내 저희들이 분명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아마 구상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네, 같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지금까지 별로 못 들어봤던 e스포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서면에 사실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있는데요. 네. 그 골칫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짓고 해체하고 필요할 때 짓고 해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친환경이거든요. 그렇죠. 주요한 스포츠 경기는 진행자님 보통 한 몇 주 정도 열릴 것 같습니까? 큰데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보시면 한 1, 2주? 한 4주 정도. 4주입니까? 예, 큰 경기는 4주 정도 아주 열리는데요. 큰, 예. 그러니까 e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어서요. 우리 지금 가덕 신공항이 조기 개항을 하는 29년 네. 기준으로 보면 10억 팬이 생깁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네, 네. e스포츠의 성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광안리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관심이 없고 또 저작권이 복잡하게 네. 묶여 있어서 지금 10년 이상 대회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뭐라고 하던가요? 시장께서. 뭐, 예, 좀 당황하게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에도 우리 유능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e스포츠를 설정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4주 정도 진행이 되면 뭐 대단하겠네요. 전 세계가 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공항을 지으면 부산이 발전할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요. 뭔가 있어야 발전을 하죠. 공항만 있으면 뭐예요? 가득 친 공항이 지금처럼 네. 가면 물 먹는 하마 됩니다. 네. 그 공항이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요. 하나가 쉽게 말하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수입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객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까이 대구에도 공항이 지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다 경쟁이에요. 왜 인천공항이 아니라 대구공항이 아니라 부산 가덕공항으로 와야 되느냐. 부산만의 유일무이한 콘텐츠가 있을 때 있어야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있어야죠. 네. 제가 e스포츠 얘기했고요. 그래서 바다 보니 야구장 가야 된다고 제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네, 부산이. 네. 지금 야구의 도시라고 해서 지금 사직구장에 지금 얘기되는 수준의 야구장 지어봐야 재미없어요. 쉽게 네. 말하면. 그거보로 사직까지 안 간다라는 거예요. 부산역에 내려서 우리 시민들 잘 아시겠지만 사직동까지 가는 대중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산역으로 많이 오는 사람들이 광안리 해운대 찍고 돌아가는 이 패턴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부산이 네. 살려면. 그러면 야, 저거 뭐 서울에도 다 있는데 잠실구장이 새로 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실구장, 새로 지은 잠실구장, 새로 지은 사직구장 어디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바다 보이는 야구장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시민 여러분 지금 부산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부산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청년들이 내가 우리 부산에서 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1목표가 있을 때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100대 기업 유치하는 부산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민주당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매주 부산의 현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서지연, 송우연 부산시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뉴스앤 이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터널 안 화재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트럭 조수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이 난 차량에 물을 뿌려댑니다. 부산 황령터널 대연 방향 도로 2차선을 달리던 2.5톤짜리 덤프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트럭 앞쪽에는 불이 많이 번져 있는 상황이었고 연기가 엄청 자욱했어요.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공포를 느낀 일부 운전자들은 차량에서 내려 터널 밖으로 빠져나갔고 터널 통행이 1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차를 버리고 터널을 빠져나오시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뒤로 오토바이 2대가 더 지나가면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차 버려두고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는 분들도 보이고요. 터널 안에 화재가 나면 참 대책이 없는 큰 사고인데 어떠세요?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터널 사고로 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한 분들이 약 13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고는 18년도에 그 울산과 포항 고속도로에 있는 범서 2터널 화재 사고가 있었고요. 네.
바로 가까웠던 22년 같은 경우는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제2경인 고속도로의 과천 방음터널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입구와 출구를 제외하고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데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렇게 참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번 황령산 터널에서의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화재 사고가 교통사고로 야기돼서 발생한 적이 있었고 다행히 둘 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체증과 이런 재산적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화재 사고는 뭐 어떻게 보면 인명사고가 다행히 없었지만 아주 저희가 경각심을 두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앞으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될 그런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2022년도 12월에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널 안에 차량 45대가 구립이 되고 그리고 6명이 사망 그리고 3명이 중상 뭐 이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큰 사고 이런 사고들도 있었던 만큼 부산시에서도 이번 사고가 그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앞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널 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피로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마련돼 있다든가 이러지 않으면은 완전히 갇힌 상태인데 뭐 그런 점에서 위험하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미 아는데 뭐 또 우리가 지적할 만한 또 위험 요소가 또 있습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이 이동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차가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렵고요. 우선 터널이라는 구조 자체가 열이 축적되기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열이 축적이 되고 그 유독가스가 또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기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기가 어려워지면 탈출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방향도 좀 있습니다. 이에 터널 같은 경우는 방제 설비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고 구군의 소방 관할서에서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탈출 지침이나 피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번 황령터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위험한 큰 사고가 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 진입 차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런 그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3년도에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각 이제 터널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를 했고 이번 황령터널 화재 같은 경우에도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진입해 있는 차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이제 역으로 이제 빼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차량 차단 시설을 일부러 작동을 안 시켰다고 하고 있고 이런 매뉴얼들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지난 그 조례를 이제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강화를 시키고 이런 진입 시설들을 좀 더 이제 저희가 평소에 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교통 상황이나 뭐 구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인적 개입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추가 피해라든지 더 피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교통 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대피와 그리고 역주행이나 그 차를 강제로 빼내기 위한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차단 시설은 내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진입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렇다면 무고한 시민들께서 또 사고를 모르는 상태로 진입이 되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동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단순히 경찰과 협의해서 교통체증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소방관할과도 소통을 하면서 구조에서 용이한 부분 그리고 화재 진압과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안전 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지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터널 같은 경우에 1차적인 책임 소재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은 시설공단이 관리를 시설공단이 하는 일차적이에요? 지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터널이라는 곳 자체가 방제 설비이다 보니 방제 설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도 각 관할을 하는 소방서에서는 또 각자 재난과 화재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얼마 전에 방음터널 점검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방음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경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로 네네. 사망사고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음터널에서 제연시설 같은 경우에 교체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설비 교체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에 따라서 방음터널에 대한 취약한 소재들을 모두 교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크릴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이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300도 미만만 되더라도 바로 형태가 구부러진다든지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위험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모두 내연성이 강한 그런 소재로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터널이 있고 방음 터널이 있고 이런 얘기인데 방음 터널이라는 게 뭐고 왜 방음 터널이 필요한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방음 터널은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각 이제 저희가 그 고가 도로나 이런 네. 그 도로가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주택가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주택가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방음 시설들, 그 방음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널 형태로 이제 방음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터널을 방음 터널이라고 하고 네. 이 방음 터널이 그때 제2경인 고속도로 사고와 같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 방음 터널 소재가 그 난연 소재가 아닌 소재가 네네.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인명사고로 그 안에서 불이 나면은 바로 그렇죠. 불길이 번지는 연결이 거예요? 되다 보니까 저희 부산시에서도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이 방연 그 내연 소재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음 터널은 그렇게 관리를 한다 하고 일반 터널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앞서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도 고가교와 그리고 네. 화명 고가교, 장전 지하차도, 와석 지하차도 이렇게 4곳이 전부 다 교체는 된 상태고요. 이어서 일반 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재에 대한 부분의 교체가 필요한 것보다는 상시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대피와 그리고 화재 진압에 필요한 안전 설비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피로 설치가 이제는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피로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전조등이나 이런 부분 조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시적으로 언제든 피해가 나서 대피를 해야 될 때도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더해서 뭐 긴급 전화라든지 화재 진압 도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제 영도 화면 교과로 그리고 가야 고가교 같은 경우에는 비상 계단과 사다리를 추가 보완하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올해 초에 이제 부산광역시 도로 터널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도로 터널이나 이제 안전 시설물 그리고 안전 점검에 대한 실시 사항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서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곳곳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공실은 채워질 기미가 안 보이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0.2% 줄었는데 부산은 11.3%나 감소했습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3.6%로 전국 추세보다 2.9%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지역 경기에 심각한 충격을 줄 우려가 커지면서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1조 3천억 원대의 정책 자금을 마련해 저금리 상품으로의 전환과 경영 컨설팅 지원에 나서고 상권 활성화 지역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상인들에겐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재취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매출을 늘릴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따른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구조 전환 지연과 자영업 공급 과잉으로 현재 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정말 심각하고요.
유통 환경이 사실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좀 지적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쇼핑에 대한 이제 급성장 그리고 저 대형 유통업체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의 지배력이 이제 강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그 시장의 소비자들의 행동, 소비 패턴의 변화 많이 바뀌었죠. 예, 네, 네. 이것이 가장 지금 큰 요소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선진국보다 높은 소상공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3년도 1분기만 하더라도 22%의 이제 자영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내수 경기 침체에 따라서 더욱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금리의 장기화와 그리고 내수 부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저성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 자체가 촉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소비가 닫혀버리게 되면 뭔가 업종에 대한 전환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 패턴이 이제 변경이 된 부분도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탈출구는 결과적으로 소비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서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만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던 것이 끊기게 되면서 폐업도 훨씬 더 많아지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 지금 결국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전국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훨씬 더 어려운 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뭡니까? 네, 우선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하면 부산의 자영업자가 가장이고 그리고 가족이 무급인 경우의 종사자가 34만 6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통계 작성 이후 이제 굉장히 최저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자영업자의 폐업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은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은 환경에서 청년들이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장 구조가 좀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 부산의 산업 구조를 보시면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70%가 넘기 때문에 결국은 창업이 좀 유도가 되는 구조다라는 지점도 있고요. 더해서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은퇴 이후의 자영업자도 많아서 결국은 이런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나 이런 악영향이 가득한 경제 환경 속에서 자영업을 택하기 좋은 도시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폐업의 위기와 자영업의 위기를 함께 맞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무래도 폐업률이 높아지니 결국은 그 공실률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소규모 상가라는 부분은 결국 소규모 자본 창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본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을 손쉽게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등록만 하면 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휴게 음식점, 카페 같은 경우는 23년도 기준으로 창업 개수는 1,696개인데 폐업 개수는 1,731개로 폐업이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카페나 이런 곳의 영업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부산시가 커피사 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테마를 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좋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선택하는 개인들에 대해서도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가 최근에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7월 31일 날 제45차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맞춤형 지원 방안이라는 이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부산시에서 이제 개최를 하면서 크게 금융 지원 그리고 경영 지원 그리고 재기 지원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제 전환 보증을 신설을 하고 이제 3천억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경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 개선을 위해 이제 토탈
패키지 지원 신설, 예, 이걸 통해서 킬러 콘텐츠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부산시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들을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 지원 같은 경우에는 폐업 소상인들을 이제 고용 전환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이제 펼쳐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부산시 상황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또 뭐 지적 해주시고 서 의원님은 특히 효과가 과연 있을 건가 이것도 좀 얘기를 같이 해주시죠. 결과적으로 이 공공의 개입은 일시적인 지원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네, 보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적극적인 소비 促진이 가능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 인구를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 남겨져 있고요. 각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데 과연 이 역량 강화나 이 아이템 개발 그리고 판매 채널 구축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 부분이 고급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동일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좀 의문이고요. 현재 사회 문화 자체가 자영업을 쉽게 선택하고 폐업도 쉽게 선택하는 그렇죠. 구조로 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이나 진입 장벽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권 분석이나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노력이 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동시에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이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긴급 대책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네.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구조, 산업 구조나 이제 이런 지역에 일자리가 몰리고 지역에 사람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은 정부가 중앙에서 이제 좀 더 신경을 네.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이 계속 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22년 6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말까지 1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상승 중인 서울 수도권과 다르게 부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은 아파트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속되는 가격 하락 속에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6천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아직 집계 안 잡혀져 있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분양 물량들을 이제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부산의 미분양 물량이 8,000세대를 이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산 현안들, 문제점들을 계속 논하고 있는데 참 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부산 아파트 값이 111주 연속 하락이다. 2년 2개월 쭉 하락이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없던 일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누적 가격 하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1.96%로 전국에서 한 세 번째 정도 수준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내수 경기에 대한 부진과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다만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 매물은 좀 적극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 자체가 동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부산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이제 브레이크 없이 이제 계속 상승되던 네. 그런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종합 대책이란 이름 하에 이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됐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억제된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부동산의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그의 역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완전 직격탄을 맞아서 갈수록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부작용을 계속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기를 네. 이제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리고 2018년도에 4개 자치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제외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에서 그 부동산 대책을
뭐 이렇게 띄워가지고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주된 원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그 수요 자체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크겠죠. 이제 공급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수요가 줍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금리 때문에 기존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 구입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아파트의 공급은 줄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새 아파트 수요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연간 1만 7천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19년, 20년 모두 2만 6천 가구 이상 정도가 생겼고요. 22년, 23년 같은 경우도 2만 5천 가구 이상입니다. 실제로 집계되는 수요보다 훨씬 많은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결국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군에서의 인허가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 같은 경우는 좀 도시 디자인 차원에서도 녹지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뭔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특색 지구를 개발을 한다든지 공적인 개입을 통해서 도시 계획을 계획을 하고 있어도 결국 부군에서 이렇게 아파트로 인허가를 많이 주게 돼버리면 공급만 자꾸 늘어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 기업도 그렇고 뭐 부산시의 정책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산시에서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공급 과잉 세대가 지금 한 6천 세대로 지금 6천 세대 된다고 네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부산시에서 이제 분양 물건들이 한 10,000건 정도 지금 쏟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인구 유출 때문에 인구 유출.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부산시에서도 도시 계획을 통해 가지고 공급 물량 조절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예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이제 수요도 이제 증가한다 이런 결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그 공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힘든 상황입니다. 자, 지난 8일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또 하나 내놓았는데요. 이게 서울 수도권 얘기만 있고 지역 얘기는 빠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 짧게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근 8.8 이제 주택 공급 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 그리고 수도권 공급 억제하고 이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인데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도권의 상황에 이제 맞게 이렇게 대책이 수립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방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거는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이제 CR 리츠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자체가 이제 지방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이제 주택 개발이라든지 주택 건축에 대한 그런 이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춘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의 최근 최초 분양가들이 평당 3천에서 4천 정도입니다. 네. 굉장히 가격이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의 주택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서울의 물량이 늘어나 버리고 거기다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 오히려 더 투자를 하게 되겠다라는 투자 심리를 오히려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역 인구들도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서울에서도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된다면 지금의 그 수도권 집중화를 더 가속화시키지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전월세의 형태로라도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 인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뭐 양극화는 물론이고 결국은 지역이 더 소멸하는 데 가속화가 된다라는 우려를 좀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살아남을 관점을 다시 한번 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부산의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알리는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오는 2026년까지 예산 97억 원을 투입,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를 리모델링해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용두산공원과 국제시장 등이 위치한 중구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가 180m로 상향됐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월 부산시가 실시한 관련 용역을 토대로 지역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상업지역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10월 2일 개막하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포스터는 영화의 바다에 힘차게 솟아오르는 파도를 모티브로 제작돼 다채로운 영화의 물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협의회가 공안수 서구청장에 대해 주민 소환을 추진합니다. 주민협의회는 서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부산시와 함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고속여객선 퀸 비트로가 선박 누수 사실을 숨긴 채 운항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 당분간 운항이 중단됩니다. 퀸 비트로 운영사인 일본 JR 큐슈 고속선은 지난 2월 누수 사실을 확인하고도 선체 누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센서 위치를 바꾸며 석 달 동안 운항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는 우리 눈으로도 또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부산의 소상공인이 특히 더 어렵다는 건 조금 전 토론에서도 다루었는데요. 흔히 소상공인을 경제의 실핏줄, 서민경제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산 경제, 실핏줄이 터지고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